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달러 제너럴, 티커는 DG죠? 네, DG입니다. 아마 미국의 소도시나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아주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네, 거의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맞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달러 제너럴은 그냥 단순히 물건 싸게 파는 할인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미국 사회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딱 지탱하는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독특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의 그 핵심 전략부터 시작해서 최근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떨지 아주 그냥 속속들이 깊고 상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기업이 가진 그 강력한 경쟁력하고 성장 잠재력, 이 부분은 정말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또 봐야 할 게 이 달러 제너럴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이 기업의 뭐랄까? 빛나는 성공 스토리, 그 이면에는 또 숨겨진 상당한 위험 요인들도 아주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달러 제너럴의 그 초저가 전략,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잘 먹힐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지속 가능성 문제군요. 그렇죠.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현재 위치, 그리고 미래 가능성을 아주 냉철하고 철저하게 한번 평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실적 악화 문제라던가 심지어 경영진 스스로가 우리 좀 걱정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주 흥미진진해질 것 같은데요. 먼저 달러 제너럴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상세하게 내려보죠. 네, 그게 좋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달러 제너럴은 미국 전역 특히 농촌 지역이나 교외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분포된 소형 할인점 체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회사의 핵심 비전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비전이요? 어떤 거죠? 바로 생활에 필수적인 고품질 상품을 매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랍니다. 와, 정말 고객 중심적인 가치를 딱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풍요롭게 한다. 표현은 좋네요. 네. 그리고 이들이 주로 공략하는 고객층을 보면 가치, 그러니까 가성비에 매우 민감한 고객층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가구라든지 아니면 연금 같은 걸로 생활하시는 고정수입 생활자분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월마트나 타겟 같은 아주 큰 대형마트에 가기가 좀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바로 이런 분들이 주 고객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위 푸드 데저트라고 불리는 지역 주민들도 많고요. 아, 맞아요. 그런 지역분들에게는 쇼핑의 편리성하고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이게 정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네. 달러 제너럴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온 거죠. 아주 영리하게 파고된 거죠. 그리고 이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비전이요. 달러 제너럴의 구체적인 사업 전략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매장 위치 선정 전략을 보면 참 독특해요. 위치 선정 어떻게 다른데요?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소매점들은 보통 수익성이 좀 낮다고 판단해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 지역, 주로 주택과 아주 가까운 곳에 매장을 집중적으로 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형마트 빈틈을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차 타고 멀리 안 나가도 그냥 집 앞에서 바로 우유나 빵, 세제 같은 이런 생필품을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객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풍요롭게 한다는 그 비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식인 거예요. 네, 접근성은 확실히 좋겠네요. 두 번째는 상품 구성 전략인데요. 매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료품, 청소용품, 개인 위생용품, 기본적인 건강 및 미용용품 이런 식으로 정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 위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화려하거나 유행 타는 상품은 거의 없죠. 그렇죠. 매일 쓰는 품목에 딱 집중하는 거죠. 게다가 대부분 상품 가격이 $10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매일 저렴한 가격이라는 그 약속을 아주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처분 소득이 낮은 고객들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 싸다는 건 확실한 장점이죠. 세 번째는 철저한 운영 효율성 추구예요. 매장 규모 자체를 보면 월마트 같은 대형 매장하고 비교하면 훨씬 작죠. 소규모로 유지하는 거예요. 대략 한 7,500평방피트, 우리로 치면 한 210평 정도.
210평이면 편의점보다는 훨씬 크지만 마트에 비하면 작네요. 그렇죠. 이 덕분에 매장 임대료나 건설 비용, 그리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기세 같은 각종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또 제한된 종류의 필수품 위주로 상품을 구성하니까 재고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네, 재고 관리가 확실히 용이하겠네요. SKU가 적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매장 안의 상품 진열 방식도 보면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고객들이 빨리 원하는 물건 찾고 계산까지 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죠. 이 모든 것들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제너럴은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 그리고 집 근처에서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 있었던 특정 지역의 고객들에게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회적 기능도 일부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 덕분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경기 침체기에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점은 흥미롭네요.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맬수록 더 저렴한 곳을 찾게 되니까요. 이처럼 환경 변화에 대한 방어력도 강하고 특정 고객층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정말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그 비전.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이고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을 좀 더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면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소외된 지역에 집중한다는 그 전략 말이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실상 다른 쇼핑 대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아주 제한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쟁이 덜한 곳을 공략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환경에서 달러 제너럴이 제공하는 편의성이 과연 소비자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필수품 구매를 위한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거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네요. 또한 가치에 민감한 고객층, 즉 저소득층이나 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고정수입 생활자를 주된 타겟 고객으로 삼는다는 점. 이것 역시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분들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 상황이 오히려 달러 제너럴의 사업 확장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은 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물론 모든 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하고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사업 기회로 삼는다는 그런 비판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매장하고 엄선된, 그러나 좀 제한적인 상품 구성이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장점이라는 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현저히 제한된다는 명백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상품을 기대하긴 어렵죠. 품을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니즈는 달러 제너럴에서는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건 월마트 같은 데 가야죠. 그리고 또 그렇게 강조하는 저렴한 가격이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예를 들면 상품의 질적 저하라던가 또는 자료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매장 직원들의 낮은 임금이나 좀 열악한 노동 환경의 대가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운영 효율성의 이면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기에 강하다는 점 역시 양날의 검이에요.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질수록 달러 제너럴의 사업은 오히려 더 번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말 생각해 볼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달러 제너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경쟁 우위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보죠. 달러 제너럴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초저가 편의형 소매점, Extreme Value Convenience Retailer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저가 편의형 소매점. 네. 이름 그대로 외곽이나 시골 지역처럼 대형마트에 가려면 차로 한참 가야 하는 그런 지역에 작고 편리한 소형 매장을 집중적으로 열어서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필수 상품들을 극도로 저렴한 가격에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가격과 편의성 두 가지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달러 제너럴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주요 수익원은 당연히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판매 수익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프라이빗 라벨, 즉 자체 브랜드 상품, 그러니까 PB 상품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PB 상품이요? 네, 예를 들어서 식료품 브랜드인 클로버밸리와 건강 및 위생용품 브랜드인 디지 헬스와 가정용품 브랜드 디지홈 같은 다양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자체 브랜드 종류가 꽤 많네요. 네, 이렇게 PB 상품을 판매하면 유명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때보다 중간 유통 마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스 3에서도 이 PB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네, 마진 확보에 유리하겠군요. 그렇죠. 이게 수익성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영리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마트나 타겟 같은 그런 훨씬 규모가 큰 거대 유통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달러 제너럴은 어떻게 단순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그 비결은 바로 대기업들하고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공략하는 타겟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마트들은 주로 인구가 많고 구매력이 높은 도시나 교외 지역의 중심 상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 열죠. 반면에 달러 제너럴은 이들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을 덜 느끼고 좀 외면하는 소외된 시골 및 외곽 지역, 즉 리테일 사막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아, 거긴 경쟁이 덜하겠네요. 맞아요. 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고 거주민들의 가격 민감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달러 제너럴의 초저가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셈이죠. 니치 마켓을 잘 파고든 거군요. 그렇죠. 둘째, 매장 규모와 그에 따른 운영 효율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스3에 따르면 달러 제너럴 매장의 평균 크기는 약 7,500평방피트, 한 210평 정도잖아요. 축구장 몇 개 크기인 월마트 슈퍼센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이렇게 작은 매장 규모 덕분에 초기 매장 설립 비용이나 월 임대료, 그리고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전기세 같은 각종 운용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 작은 부지만 있으면 되니까 입지 선정에도 유연성이 높고 신규 매장을 훨씬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확장 속도가 빠르겠네요. 비용 부담이 적으니까. 네, 셋째, 상품 구성의 차별화입니다. 월마트처럼 세상 모든 상품을 다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일성적으로 가장 자주 구매하는 핵심적인 필수품, 약 1만 개 내외의 SKU, 스타키핑 유닛 상품 품목수 위주로 상품 구색을 집중합니다. 소스3에서 언급된 내용이죠. 1만 개 SKU. 일반 마트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네요. 그렇죠. 이게 복잡한 재고 관리를 단순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매장에 들어와서 원하는 물건을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 쇼핑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뭐랄까, 선택과 집중 전략인 셈입니다. 네, 쇼핑 시간도 단축되고 재고 부담도 줄겠네요. 넷째, 자산 경량화, SL 라이트 전략 요소도 있어요. 대규모 부지를 직접 매입하고 큰 건물을 짓는 데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해서 빠르게 진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아, 직접 소유보다는 임대 위주인가 보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또한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19,000개 이상의 매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물류 및 유통망 역시 비용 통제와 운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저가 편의형 소매점이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거둔 성공,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수의 매장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정말 깊숙이 침투했죠. 하지만 그 성공 방정식의 이면, 그리고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소외된 지역에 집중한다는 전략 말입니다. 이걸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다른 쇼핑 대안이 거의 없는, 즉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인 소비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시장 환경은 자연스럽게 달러 제너럴이 해당 지역 내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과연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전체에 이로운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스럽다는 거죠. 오히려 지역 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제 생태계를 단조롭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독점 문제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자체 브랜드 PB 상품 확대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니까 마진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다양한 브랜드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과연 더 낮은 가격만이 소비자가 추구하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일까요? 가격 외에 다른 가치도 중요하죠. 품질이라든지. 그렇죠. 품질, 브랜드 이미지, 개인적인 선호도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가 이런 PB 상품 확대 전략 하에서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폭 제한 문제군요. 네. 운영 비용 절감이 달러 제너럴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계속 강조하시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해요. 혹시 소스9의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추론해 볼 때 이런 비용 절감이 매장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낮은 임금이나 빠듯한 인력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직원 처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낮은 임금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은 필연적으로 높은 직원 이직률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건 또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나 매장 운영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심각한 재고 손실, 슈링크 문제하고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슈링크 문제하고 연관될 수 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오히려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이나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상품 구성을 필수품 위주로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좀 더 다양한 상품을 탐색하고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는 그런 쇼핑의 즐거움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는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또 자본 효율성이 높다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개별 매장 하나하나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매장 환경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혹시 노후화된 매장 시설이라던가 부족한 청결 관리, 심지어는 안전 문제 같은 걸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 이면에 숨겨진 잠재적 문제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비판적인 시각에서 정말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워렌 버핏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개념이죠.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 이 관점에서 달러 제너럴의 진정한 경쟁력이 뭔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해자 분석 중요하죠. 달러 제너럴의 해자는 어떤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인 특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하고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운영 효율성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무형의 자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마트나 타겟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강력한 시장 지위를 굳건히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형 자산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째, 달러 제너럴의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해자는 바로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독점적인 시장 포지셔닝입니다. 소스 3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달러 제너럴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진출하기를 꺼려는 인구 2만 명 미만의 소도시나 농촌 지역, 즉 아까 말씀하신 소외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아주 일관되게 구사합니다. 네, 그 점은 분명하죠. 이런 지역에서는 달러 제너럴이 사실상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혹은 가장 편리한 구매처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물건 파는 할인점을 넘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라스트 마일의 쇼핑 편의성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따라잡기 어려운 아주 강력하고 독특한 포지셔닝 전략이죠. 필시 인프라 역할이라. 둘째,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운영 효율성 및 저비용 구조입니다. 약 7,500평방피트 규모의 소형 매장을 표준화해서 운영하고 이런 소규모 분산 매장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방대하고 정교한 물류 및 유통망, 그리고 약 1만 개 내외의 핵심 SKU만을 선별해서 취급함으로써 재고 관리의 복잡성을 낮추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마지막으로 클로버밸리, DG 헬스 같은 자체 브랜드 상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마진을 개선하는 노력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철저하게 저비용 운영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효율성은 정말 대단하죠. 특히 소스3에서는 달러 제너럴의 공급망 관리 효율성이 업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다고 평가할 정도예요. 이런 강력한 비용 통제 능력 덕분에 월마트 같은 초대형 경쟁사 못지않은 매우 낮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달러 제너럴 해자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공급망 효율성이 핵심이군요. 셋째, 수십 년간 꾸준히 쌓아온 강력한 브랜드 자산 및 높은 고객 충성도입니다. 달러 제너럴은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이라는 명확하고 일관된 가치를 제공해왔어요. 네, 그 이미지는 확실하죠. 그렇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고 많은 핵심 고객들에게 달러 제너럴은 특별히 고민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방문하는 일상적인 쇼핑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집 근처에 있으니 당연히 DG에 간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은 거예요. 이렇게 형성된 강력한 고객 충성도는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무형 자산입니다. 습관적 방문이 충성도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좀 다른 의견을 드렸지만 어쨌든 중요한 요소이면 분명하네요. 네. 넷째,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현재 달러 전후로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19,000개가 넘는 엄청난 수의 매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요. 19,000개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처럼 방대하고 촘촘하게 구축된 매장 네트워크 자체가 엄청난 경쟁 우위로 작용합니다. 우선 이런 규모는 원자재 구매나 물류 운용 등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해주어서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요. 또 이미 전국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방대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려고 할 때 넘어야 하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 역할을 합니다. 신규 업체가 달러 제너럴만큼의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진입장벽 효과는 확실히 크겠네요. 마지막으로 비교적 덜 지목받지만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입니다. 달러 제너럴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판매 데이터, 고객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진열할지, 상품 구색 최적화, 가격은 어떻게 책정할지, 심지어 새로운 매장을 어느 위치에 열어야 가장 효과적일지 등을 아주 과학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요. 이런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은 끊임없이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도 경쟁력이군요. 네, 이처럼 독점적인 시장 포지셔닝, 탁월한 운영 효율성,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압도적인 네트워크 효과,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여러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달러 제너럴은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매우 깊고 넓은 경제적 해자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달러 제너럴이 구축했다고 주장하는 그 해자가 정말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방어벽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시된 각 요소들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취약하거나 양면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 해자에 대한 반론이신가요? 그렇죠. 첫째,
독점적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하지만 소외된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강력한 전략적 해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사이익에 불과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해당 지역에 월마트나 알디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더 공격적으로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커머스의 배송 시스템이 더 발전해서 농촌 지역까지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달러 제너럴의 이른바 독점적 지위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 환경이 변하면 취약해질 수 있다. 그렇죠. 또한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면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들을 기반으로 한 다소 좀 불안정한 우위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해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경쟁 심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둘째, 저비용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정치적 압력이 매우 거세지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유가 변동이나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서 물류 비용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비용 압박이 심해지고 있죠. 이런 건 피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달러 제너럴이 자랑하는 저비용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운영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 환경 개선이나 매장 시설 현대화, 직원 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외부 비용 압박에 더욱 취약한 구조가 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비용 구조 자체가 지속 불가능해진다면 이건 달러 제너럴 해자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장기적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물류비 상승이 저비용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죠. 셋째, 브랜드 충성도의 실체에 대한 냉정한 질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습관적으로 달러 제너럴을 방문하는 것이 과연 브랜드 자체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신뢰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충성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혹은 다른 곳보다 싸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편의성 기반의 선택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충성도라기보다는 편의성 때문이다. 네, 만약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거나 더 나은 품질의 상품이나 더 쾌적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경쟁자가 근처에 생긴다면 이들 고객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달러 제너럴을 거나 다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습관을 충성도와 동일시하면서 그 깊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일리가 있네요. 넷째, 네트워크 효과의 이면, 즉 그림자입니다. 19,000개가 넘는 방대한 매장 네트워크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확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지역 경제의 다양성을 해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기업에게는 이익이지만 지역사회 전체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군요.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 활용 방식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과 목표가 과연 고객 만족도 향상이나 지역사회 기여보다는 오로지 단기적인 매출 증대와 이익 극대화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 활용이 이익 극대화에만 치우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위치에만 매장을 집중적으로 열거나 특정 상품의 가격을 미묘하게 인상하는 등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경험을 저해하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제너럴이 자랑하는 해자라고 불리는 노소들 역시 이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한 검토와 비판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해자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분석 감사합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죠. 가장 최근의 실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지난 2024년에 그 어려움을 딛고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군요. 네, 이건 달러 제너럴의 저력과 회복 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아주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들이 나왔나요? 구체적인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총 순매출액 토탈 넷세일즈는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해서 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3% 증가면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런 매출 증가는 주로 식료품, 가정용품, 건강 및 미용 제품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요. 특히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달러 제너럴의 저렴한 가격 정책이 큰 매력으로 작용했고, 이걸 통해서 기존 고객의 구매액 증가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유치에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인플레이션 수혜를 좀 본 거군요. 그런 면이 있죠. 이익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서 5억 7,61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5%로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유지했군요. 네, 더 인상적인 것은 주당 순이익, EPS인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9%나 증가한 1.78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분석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EPS 성장이 더 높았네요. 왜 그런 거죠? 이게 단순히 매출 증가 효과뿐만 아니라 회사가 2024년 그 위기 이후에 꾸준히 노력해온 재고관리 효율성 개선 노력, 그리고 프로젝트 엘리베이트나 프로젝트 레노베이트 같은 기존 매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성 향상 노력,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비용 관리나 효율화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 운영 지표등 또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동일 점포 매출, Same Store Sales, SSS,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운영된 기존 매장들의 매출 성장률이 2.4% 증가했습니다. SSS 2.4% 증가. 이건 꽤 의미 있는 숫자네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신규 매장 오픈 효과를 제외하고도 기존 매장 자체의 경쟁력하고 고객 흡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성장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 트래픽은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고객 한 명당 한 번 방문했을 때 구매하는 금액, 즉 평균 구매 금액, Average Transaction Amount 또는 Average Basket이 2.7% 증가한 데 힘입은 결과입니다. 아, 고객 수는 줄었는데 객단가가 늘었다. 네, 이건 고객들이 달러 제너럴 매장에 한번 왔을 때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PB 상품 확대나 매장 구색 개선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객단가 상승은 긍정적이네요. 트래픽 감소는 좀 아쉽지만. 그렇죠. 미래 성장을 위한 동료 확보 노력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도안에만 156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했고요. 기존 매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프로젝트 엘리베이트, 리모델링을 668개 매장에서, 프로젝트 레노베이트, 리모델링을 559개 매장에서 완료했습니다. 와, 리모델링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멈추지 않고 꾸준히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또한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해서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기능을 개선하는 등 디지털 역량 강화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노력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인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가 2025년 전체 연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스 7에서 언급된 내용이죠. 아,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네, 기존 전망치보다 높은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을 1.5%에서 2.5% 사이로,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는 5.20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에 그 부진을 딛고 일어선 정말 인상적인 반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025년 1분기 실적 숫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EPS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숫자에 너무 도취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신중하게 그 이면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당장 다음 분기인 2분기 전망을 보면 마냥 낙관적인 해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2분기 전망은 또 다른가요?
네, 먼저 2025년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전망, 즉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1분기와 같은 강력한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1분기에 5.3%보다 둔화된 약 4.5% 증가, 예상 매출액 1,006억 7천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군요.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수익성 전망입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8.2%나 감소한 1.5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스 4, 7에서 언급된 내용이죠. 헉, EPS가 감소한다고요? 1분기랑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이게 1분기에 나타났던 긍정적인 흐름이 2분기에는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물류비 상승이나 인건비 증가 같은 구조적인 운영비용 압박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 비용 압박이 현실화된다는 거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회사가 제시한 낙관적인 연간 가이던스하고 시장 분석가들이 내놓은 신중한 2분기 전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 회사 전망과 시장 전망이 다르다. 네, 회사는 1분기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올리면서 미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정작 시장의 전문가들은 바로 다음 분기인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훨씬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스 시 7. 이런 정보의 불일치 혹은 기대치의 큰 차이는 향후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발표될 2분기 실적이 시장의 낮은 컨센서스마저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회사가 제시했던 낙관적인 연간 가이던스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이건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괴리가 좀 불안 요소네요. 그렇죠. 또한 1분기 성장의 질, 퀄리티 오브 그로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2.4% 성장한 건 긍정적이지만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 가격 인상 효과에 기인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판매된 상품의 수량, 볼륨 믹스 자체가 증가한 건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가격 인상 효과가 대부분이고 판매량은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면 이건 건강한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 가격 인상빨인지 실제 판매량 증가인지 봐야 한다. 네. 또 평균 구매 금액 에버리지 베스켓이 2.7% 증가한 건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 수 트래픽은 소폭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방문 고객 수는 줄어드는데 객단가만 높아지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건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 고객층의 이탈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고요. 네, 트래픽 감소는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력의 실제 효과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달러 제너럴이 도어대쉬하고 배달여법 확대하고 자체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기능 개선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달러 제너럴의 매출 증대나 수익성 개선에 얼마나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디지털 투자가 아직 효과를 못 내고 있을 수도 있다.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런 투자가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이익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비용 증가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분기의 반짝 실적만 보고 섣불리 회사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2분기 및 하반기 실적들을 통해서 이런 우려사항들이 실제로 해소되는지 그리고 성장의 질이 개선되는지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분기에 그 겉으로 보기에 반짝이는 실적을 평가하기 전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직전해인 2024년에 달러 제너럴이 겪었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아주 냉정하고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2024년이 그렇게 안 좋았나요? 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시기에 달러 제너럴은 그들이 자랑하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본질적인 취약성하고 심각한 내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아주 여실히 노출했거든요. 이건 현재의 실적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됩니다. 소스 5, 6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2024년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당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외형적인 매출 성장이 전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분기하고 2분기 모두 총매출
총 매출액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이익, 낸 인컴은 오히려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4%나 감소했고 2분기에는 그 감소폭이 20.2%에 달했습니다. 소스5에 나오는 내용이죠. 겉으로는 계속해서 신규 매장 열면서 외형을 키워갔지만 속으로는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아주 심각하게 곪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였죠. 와, 30% 가까이 감소면 정말 심각했네요. 원인이 뭐였나요?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우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판매관리비, SG&A의 지속적인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했고요. 또 경쟁 심화나 재고 처리를 위한 할인 행사 등으로 인해서 상품 판매 마진율, 그로스 마진이 하락한 것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인들보다 특히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재고 손실의 슈링크의 통제불능 수준의 급증이었습니다. 아, 그 슈링크 문제요. 네. 슈링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난, 외부 절도 및 내부 직원 절도, 상품 파손, 또는 회계 처리나 배송 과정에서의 행정적인 오류 등으로 인해서 장부상 재고하고 실제 창고 및 매장에 있는 재고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슈링크 문제가 2024년에 유독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회사의 마진을 크게 갉아먹었습니다. 소스 5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됩니다. 슈링크가 그렇게까지 심각했군요. 네, 이건 단순히 물건 몇 개 없어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제너럴의 매장 운영 시스템, 재고 관리 능력,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어쩌면 낮은 임금하고 높은 이직률로 인한 직원들의 관리 소홀이나 동기부여 저하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 가능성 심각하네요. 네, 성장성 자체도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2분기 동일 점포 매출 SSS 성장률은 고작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소스 5, 6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이건 거의 성장이 멈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5%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요. 그렇죠. 신규 매장 오픈 효과를 제외한 기존 매장들의 자체적인 경쟁력과 성장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서 달러 제너럴의 핵심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더 근본적인 외부 환경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였죠. 핵심 고객층 구매력 감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군요. 네, 이러한 심각한 경영 상황에 대해서 회사 경영진 스스로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당시에요. 달러 제너럴 경영진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을 향해서 솔직히 말해 이번 분기의 재무적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Frankly, we are not satisfied with our financial results는 매우 이례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Source 6에 나와요. 경영진이 직접 만족 못한다고 인정했다고요? 네, 그들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자신들의 핵심 고객인 연소득 3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곡물가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식료품 같은 필수 소비재 구매는 유지하더라도 계절 상품이나 가정용품, 의류 같은 비필수재, discretionary 아이템에 대한 소비를 눈에 띄게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urce 6 내용이죠. 이건 회사가 외부 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아, 저소득층 소비 위축을 인정한 거군요. 결국 회사는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반영해서 2024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제시했던 연간 순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6.0에서 6.7%에서 4.7에서 5.3%로 낮췄고요. 동일 점포 매출 성장률 전망은 2.0에서 2.7%에서 1.0에서 1.6%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는 기존 6.80에서 7.55달러 범위에서 5.50에서 6.20달러 범위로 크게 낮췄습니다. 소스 6에 다 나오는 수치들입니다. 가이던스를 정말 대폭 낮췄네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투자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가이던스 하향 조정 발표 직후 달러제너럴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장중에 최대 29%까지 폭락하면서 시장의 이번 실적과 전망에 대해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소스 6에 이 내용도 나옵니다. 29% 폭락.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심각한 실적 부진하고 기록적인 주가 폭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사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뚜렷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응책이 없었다고요? 네,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배당금을 인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달러제너럴은 그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내놓은 것은 back to basic,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다소 좀 원론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슬로건 수준의 계획을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소스 6 내용이죠. Back to basic.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물론 기본에 충실하자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투자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전략이나 실행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 1분기 실적이 일부 반등했다고 해서 2024년에 드러났던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하고 시장의 신뢰도 하락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속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험은 달러제너럴을 분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네. 2024년이 달러제너럴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고 싶은 아주 매우 힘든 한 해였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적하신 그 수익성 악화 문제하고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재고 손실, 슈링크 증가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였고 시장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가 이 위기를 단순히 외면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정면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문제 인식이 중요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앞서 언급하셨듯이 경영진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재무적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한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소스 6 내용이죠.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네, 인정이 첫걸음이긴 하죠.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back to basic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의 원천인 매장 운영의 기본, 즉 재고 관리 효율화, 공급망 최적화, 고객 경험 개선 등 핵심적인 운영 역량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솔6에서 강조된 부분이죠. 백투베이직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회사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2분기에 이미 점포당 평균 재고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나 줄이는 노력을 보였고요. 소스 1 내용, 이러한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2025년 1분기의 예상보다 좋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재고 감축 노력이 실제로 있었군요. 네, 위기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 겪었던 심각한 재고 손실, 슈링크, 문제는 분명 회사에게 큰 고통과 손실을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이걸 계기로 삼아서 달러제너럴이 그동안 다소 좀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강화하며 재고 관리 프로세스를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탄탄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기를 통한 학습과 개선의 기회?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숨기거나 임시방편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기업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 해결 의지는 중요하죠.
그리고 앞서 자세히 살펴본 2025년 1분기의 견조한 실적 회복세야말로 이러한 백투베이직 전략과 개선 노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핵심 지표인 동일점포 매출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심지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잖아요. 과도한 공포 반영이었을 수도 있으며 우리는 이제 패닉에서 벗어나서 회사의 펀더멘털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백투베이직 전략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좀 더 냉정하게 주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백투베이직이 현재 달러 제너럴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처방이며 이 전략의 성공적인 실행이 앞으로의 제도약을 이끌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백투베이직 전략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행 과정하고 결과는 앞으로 계속해서 면밀히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달러 제너럴의 분기별 실적 발표를 지켜볼 때요. 우리는 단순히 헤드라인에 나오는 매출이나 EPS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의미와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에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특히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소스 8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 5가지 지점들이야말로 달러 제너럴의 진짜 건강 상태와 미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5가지 핵심 포인트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의 달성 여부입니다. 특히 2024년에 한 차례 시장의 신뢰를 크게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다소 좀 낙관적으로 보이는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실제로 달성하는지가 앞으로의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합니다. 가이던스 달성 여부. 네, 중요하죠. 네, 특히 연간 동일 매장 매출 상장률 목표치 1.5%에서 2.5%하고 EPS 성장률 목표치 5.2달러 이상을 분기별로 꾸준히 달성해 나가는지 여부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만약 지난번처럼 또다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영진의 예측 능력과 회사 전망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관문이죠. 네, 신뢰 회복이 급선무겠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2024년 최악의 문제였던 재고 및 연체율 추이, 즉 재고 관리 효율성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진이 개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특히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았던 재고 손실, 슈링크 문제가 정말로 잡혔는지, 그리고 그 추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슈링크 문제 해결 여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또한 전체적인 재고 수준뿐만 아니라 재고 회전율, 인벤토리 턴오버 같은 효율성 지표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즉 상품이 창고나 매대에 너무 오래 쌓여있지 않고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출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한 재고는 여전히 달러 제너럴의 수익성을 갉아먹고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큰 위험 요인입니다. 재고 회전율, 네, 중요한 지표죠.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셋째, 수익성 지표의 추세 변화, 머니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진정한 건강 상태는 결국 이익률에 달려 있거든요. 매출 총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방어되거나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진율 추세가 중요하군요. 네, 이게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품 원가 상승 압력,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압력을 회사가 가격 인상이나 내부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만약 매출은 늘어나는데 마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1분기의 실적 개선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수익성 악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네, 마진 방어가 핵심이겠네요. 네 번째는요?
넷째, 회사의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말로 주주가치 제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이걸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분기별 실적 발표 시에 배당금 지급 규모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지, 그리고 자사주 매입, 쉐어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제로 얼마나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나 자사주의 편황. 네. 네. 이게 단순히 선언적인 약속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특히 2024년 같이 어려운 시기에 주주 환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하는지 여부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 5번째는요. 다섯째,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규제 환경 변화와 관련된 경영진의 코멘트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달러제너럴 같이 미국 전역에 수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소매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근무 환경 등과 관련된 각종 노동 규제 강화 같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규제 리스크요? 네. 따라서 분기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나 공식 발표 자료 등에서 경영진이 이런 잠재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회사의 인건비 구조와 전반적인 운영 비용, 나아가 수익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건 달러제너럴의 장기적인 비용 구조와 수익성 전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정보가 될 겁니다. 이 5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달러제너럴의 실체와 미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지적하신 5가지 포인트는 앞으로 달러제너럴의 실적과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표들임에 틀림없습니다.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 부분들을 면밀히 추적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들을 단순히 넘어야 할 리스크나 허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제너럴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강점과 위기 극복 능력을 다시 한번 시장에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 리스크를 기회로 본다는 관점이시군요. 네, 각각의 포인트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이던스 달성을 예로 들어보죠. 현재와 같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고 특히 핵심 고객층인 저소득층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회사가 스스로 제시한 연간 성장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이건 달러제너럴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견고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강한지를 시장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어려운 환경에서의 목표 달성은 신뢰를 주죠.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이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 개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재고 손실, 슈링크 이슈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고 재고 회전율 같은 효율성 지표를 눈에 띄게 향상시킨다면 이건 달러제너럴이 가진 뛰어난 운영 능력,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문제를 개선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문제를 단순히 덮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배우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겁니다. 수익성 방어 및 개선 또한 달러제너럴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속되는 원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 압박 속에서도 효율적인 비용 통제와 전략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PB 상품 강화 등을 통해서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성공적으로 지켜내거나 심지어 개선시킨다는 것은 달러제너럴의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와 비용 통제 능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마진 방어는 핵심 역량을 보여주죠. 그렇죠. 이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고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겁니다. 지속적인 주주 환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속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는 것은 회사가 단기적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제너럴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네, 주주환원은 자신감의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새로운 노동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건 피하기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제너럴이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비용 구조를 조정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건 달러 제너럴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방증하는 겁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아내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잖아요. 네, 적응 능력이 중요하죠. 따라서 이 5가지 포인트는 달러 제너럴에게 있어서 극복해야 할 도전이자 동시에 자신들의 강점을 증명하고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 제너럴의 장기적인 미래 그림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단기적인 분기 실적의 등락을 넘어서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인 리스크와 성장 기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달러 제너럴의 장밋빛 미래 전망 이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크고 구조적인 장기적 리스크들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소스 9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장기적인 리스크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달러 제너럴의 핵심 고객층은 저소득층 가구하고 고정수입 생활자들이에요. 이들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둔화, 실업률 증가 같은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집단이거든요. 네, 핵심 고객층이 경제 상황에 민감하죠. 그렇죠. 만약 앞으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들 핵심 고객층의 가처분 소득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이건 결국 식료품 같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마저 줄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달러 제너럴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다고 해도 성장은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저가 전략도 안 통할 수 있다. 베이직 전략 역시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지갑 자체가 완전히 닫혀버리는 심각한 거시경제적 문제는 기업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하기 어려운 통제 불가능한 외부 문제입니다. 흔히 경기 침체기에 강하다는 통념도 그 침체의 깊이와 지속 기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거시경제 리스크는 확실히 중요하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요? 두 번째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장기 리스크는 바로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압력하고 근무 시간, 안전, 복지 등과 관련된 노동 규제의 강화는 달러 제너럴의 핵심 경쟁력의 기반인 저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잠재적 변수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됐던 규제 문제군요. 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하고 도시에서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압력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건비 상승 압력은 달러 제너럴에게 매우 어려운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어요. 상승한 비용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자니 가격에 극도로 민감한 핵심 고객층을 경쟁사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자니 이미 얇아진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인상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딜레마네요. 관리 시스템의 부실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낮은 임금 수준, 과도한 업무 강도, 그리고 그로 인한 높은 직원 이직률 같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노동 문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스 9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즉, 노동 관련 규제의 강화는 단순히 일회성 비용 증가를 넘어서 달러 제너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시경제와 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커 보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달러 제너럴에게는 여전히 상당히 매력적이고 구체적인 장기 성장 기회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스 9에도 이런 내용 있죠. 만약 회사가 이런 기회들을 성공적으로 포착하고 잘 활용한다면
앞서 언급된 리스크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장 기회라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째, 미국 내에서의 매장 확장 및 기존 매장 재배치, 리모델링 기회는 여전히 유효하고 매우 큽니다. 달러제너럴은 이미 19,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농촌 및 교외 지역에는 신규 매장을 열 수 있는 잠재적인 입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확장 여력이 남아있다. 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걸쳐 아직 달러제너럴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한 잠재 시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요. 또 단순히 새로운 매장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매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엘리베이트나 프로젝트 레노베이트 같은 대규모 리모델링 프로그램 역시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이런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장 환경을 더 쾌적하게 개선하고 냉장 냉동식품이나 신선식품 같이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상품 구색을 갖춤으로써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곧 바로 기존 매장의 방문객 수 증가하고 평균 구매 금액 상승으로 이어져서 장기적인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기존 매장 강화 전략이군요. 그렇죠. 둘째, 새로운 고객층으로의 확대 가능성입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역설적이게도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달러제너럴에게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새로운 고객층이라면요? 이전에는 소위 달러 스토어를 잘 찾지 않았던 가성비를 중시하게 된 중산층 및 일부 고소득층 소비자들까지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달러제너럴 매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스4디사이트에서도 이런 분석이 있죠. 아, 중산층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네, 만약 달러제너럴이 이 새롭게 유입된 고객층에게 단순히 싼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서 깨끗한 매장 환경하고 만족스러운 품질의 PB 상품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화해서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건 기존의 저소득층 핵심 고객 기반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더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타겟 고객층의 다변화는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네, 고객층 다변화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셋째, 위기를 통한 학습과 운영 효율성 강화 기회입니다. 2024년에 겪었던 심각한 재고 관리 문제와 수익성 악화는 분명 뼈아픈 위기였지만 이건 오히려 달러제너럴이 그동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화하며 매장 운영 및 재고 관리 프로세스를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서 혁신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위기를 발판 삼아 더 강해질 수 있다. 네, 경영진이 백투 베이직 전략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점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기업의 가장 기초적인 체력, 즉 펀더멘탈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백투 베이직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서 달러제너럴의 운영 효율성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진다면 이건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도 이어져서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운영 효율성 강화는 분명 중요한 기회 요인이죠.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이나 앞서 언급된 외부 환경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는 달러제너럴이 그들이 가진 독점적인 시장 지위와 수십 년간 축적해온 뛰어난 운영 효율성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 아직 남아있는 매장 확장 기회, 새롭게 확보 가능한 중산층 고객층, 그리고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한 운영 시스템 개선이라는 새로운 성장 기회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달러제너럴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아주 깊고 다각적으로 파고들어 봤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요약하자면 달러제너럴은 월마트나 타겟 같은 대형 마트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소외된 농촌 및 외곽 지역에 집중하는 독특하고 강력한 시장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소형 매장 운영과 자체 구축한 효율적인 물류망을 통해 달성한 뛰어난 운영 효율성 및 저비용 구조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24년 1분기 실적에서 보여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적인 회복력은 이 기업의 저력이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아직 개척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신규 매장 확장 기회, 인플레이션 시대에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중산층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2024년의 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운영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등 분명한 장기 성장 동력 또한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기업이 가진 위험 요인들하고 도전 과제들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에 명확하게 드러났던 심각한 수준의 수익성 악화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던 재고 손실, 시링크, 문제의 기억은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좀 생생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잊으면 안 되죠. 네. 또한 달러 제너럴의 핵심 고객층이 경기 둔화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변화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본질적인 리스크, 그리고 미국 사회 전반의 최저임금 인상 압력과 같은 노동 관련 규제 강화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저비용 구조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등 무시할 수 없는 장기적인 도전 과제들 또한 명확히 존재합니다. 더불어서 회사가 제시하는 다소 낙관적인 연간 실적 가이던스와 시장 분석가들의 신중한 단기 전망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한 간극 역시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국 달러 제너럴은 매우 강력하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지만 현재 여러 내외부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회사가 내세운 백투베이직 전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해서 과거의 운영 효율성을 회복하고 수익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점점 더 거세지는 비용 상승 압박과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높은 파고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가 향후 몇 년간 달러 제너럴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5년 1분기와 같은 단기적인 실적 회복세에 너무 쉽게 안주하거나 흥분하기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들을 통해 급변하는 거시 환경 변화에 대한 회사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운영 효율성 개선 여부를 냉정하고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제시했던 5가지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 즉 가이던스 달성 여부, 재고 및 슈링크 관리 추세, 수익성 지표 변화, 주주환원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경영진의 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고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달러 제너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공된 정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충분한 조사를 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분석 내용은 저희가 접근 가능한 자료들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므로 실제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최신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